안녕하세요. 남간사고낙원입니다. 오늘은 기본간호에서 소독과 멸균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국가고시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꼭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소독과 멸균에 대해서 용어 정리가 필요해요. 첫 번째 멸균이 뭐냐 하면 아포를 포함한 병원성 및 비병원성 균을 전부 사멸하는 것을 멸균이라고 해요. 이름 그대로잖아요. 균을 없앤다. 그래서 외과 수술용 기구라든지 정맥주사용 수액 등 몸 안에 삽입하는 모든 것들은 이 멸균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균이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여기서 아포가 뭔지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일부 균들은 본인들이 생존하기 힘든 상황이 오면 그 힘든 상황에 저항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체내에 보호막 같은 걸 만들어요. 그 방어막이 아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아포가 형성되면 쉽게 이야기하면 동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잠들어 있다가 다시 적당한 생활 환경이 되면 다시 부활해서 번식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무좀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무좀은 약을 발라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또 여름에 습한 날씨가 되면 바로 재발하잖아요. 이 아포가 무좀균을 싸고 어려운 생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좀균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 다음으로 소독의 기준은 아포를 제외한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독과 멸균의 차이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다음으로 오염은 멸균 상태가 아닌 물건이 오염되어 불결한 상태를 이르는 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컨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염이 영어로 컨타미네이션인데 그걸 줄여서 병원에서 야 컨타됐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병원에서 좀 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무균이란 말은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병원성 미생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멸균이랑 헷갈리시는데 쉽게 멸균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균이라고 부르는 거죠. 감염은 미생물이 민감한 숙주에 침입해서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멸균과 소독의 수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멸균 과정이 요구되는 경우는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없애는 멸균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체의 조직이나 혈관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 멸균 정도의 수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수술기구, 주사바늘, 혈관조영술의 카테터 같은 경우에는 멸균 상황이 요구된다는 것 정도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다음으로 강한 수준의 소독이 요구되는 경우는 일부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모든 병원성 미생물을 없애는 정도의 소독을 의미하고요. 이 경우는 손상되지 않은 점막과 접촉하는 물품들의 경우 이 강한 수준의 소독이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기 치료기구라든지 소화기 내시경 종류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중간 수준의 소독이 요구되는 경우는 결핵균, 일반 세균, 대부분의 바이러스와 진균은 사멸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세균의 아포를 사멸할 수 없는 수준인 거고요. 손상 없는 점막과 피부와 접촉하는 물품의 경우에 필요하고, 예시로는 구강 및 직장 체온계, 수치료 시 사용되는 욕조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약한 수준의 소독이 요구되는 경우는 대부분의 일반 세균, 바이러스, 일부 진균은 사멸할 수 있지만 결핵균을 사멸할 수 없는 수준. 그래서 손상 없는 피부와 접촉하는 물품의 경우 필요하고요. 예시로 변기, 식기, 침대 난간, 혈압계, 병실 내 가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지난 수업에도 알려드렸었잖아요. 기준점을 잡고 가시면 되는데 그 기준점이 대표적인 게 이 아포와 결핵균이에요. 그래서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 하면 멸균, 일부 아포를 제외한 모든 미생물 하면 강한 수준, 아포는 사멸할 수 없으나 그 외 균들을 사멸할 수 있으면 중간 수준, 결핵균을 사멸하지 못하면 약한 수준,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수월해요. 다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높은 수준의 소독에 사용되는 소독액 해서 과산화수소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 외에도 글루타알데하이드, 과산화수소, 과초산 화합물, 물론 농도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650에서 675 ppm 이상의 차염소산염, 그래서 시간들도 다 기준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기준을 마련해 놨는데 여러분 시험에 이것까지 다 외우시기엔 힘들기 때문에 나왔던 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산화수소 좀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독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그 첫 번째로 물리적 소독인데요. 여러분 시험에는 물리적 소독이냐 화학적 소독이냐 굳이 나누진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차이를 좀 알고 구분해 놓으시면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소독의 첫 번째 자외선 소독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말 그대로 자외선을 이용해서 음식이나 약 등 열에 민감한 제품에 사용해서 소독을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칫솔 소독이나 이런 데 많이 사용하잖아요. 칫솔 소독하면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외선 소독의 단점은 비싸다는 거고 침투력이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산업간호에 이런 내용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물을 소독하기에 좋은 소독법은 아니에요. 깊이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자비소독, 여러분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에 담긴 상태에서 100도씨 끓는 물이죠. 10에서 15분 이상 끓임으로써 소독하는 방법이 자비소독이에요. 가정에서 쉽게 이용 가능하다는 게 또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아포를 가진 세균과 일부 바이러스는 사멸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엔 아포만 사멸 안 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 아포만 사멸 안 된다고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독 자체가 아포를 제외한 균을 사멸하는 것이라고 앞전에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아포만 기억하셔도 괜찮고요. 이것보다는 여러분 시험에는 유리 제품이냐 아니냐 구분하는 문제로 좀 나올 수 있어요. 유리 제품은 찬물에 넣어서 바로 끓이기 시작한 다음에 물이 끓은 다음에 10분 15분간 소독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유리 제품이 아니라면 물이 끓기 시작한 다음에 넣어서 소독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리 제품이냐 아니냐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 일단 소독해야 될 물건들은 물에 잠겨 있어야 됩니다. 모두 잠겨 있어야 되고 뚜껑을 닫아줘야 돼요. 뚜껑을 닫아서 끓여줘야 되는 것도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고요. 원래 날카로운 기구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안 됩니다. 날이 무뎌질 수 있다고. 그런 경우에 꺼즈에 싸거나 혹은 소독포에 싼다는 이런 개념이 가끔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추가적인 부분까지 다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요. 다음으로 화학적 소독, 그 첫 번째 알코올이에요. 70에서 75% 알코올이 가장 살균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피부, 기구 모두 사용 가능하고 주사 부위나 그리고 수액이나 약병, 고무막에 소독할 때도 사용하고 청진기 등의 물품 표면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넓은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만 넓지 않은 부위에 소독은 가능하지만 넓은 표면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클로르헥시딘 용액이에요. 인체에 무해하고 알코올과 병행 시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과산화수소의 경우에는 구강점막이라든지 상처 표면, 인두소독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시험에는 구강 케어할 때 이 부분이 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구강 간호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그리고 치과 간호에서 구강 소독할 때도 또 이 과산화수소를 사용한다는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산화수소 잘 기억해 두시고, 포비도는 여러분 빨간 약이라고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수술 부위나 감염 피부, 열상, 화상, 창상 살균 소독, 피부 소독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없지만 얼굴 상처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착색이 돼요. 빨간색이잖아요. 착색 문제로 얼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혹시나 집에서 사용할 일 있으시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글루타알데히드라고 해서 상품명은 와이덱스인데 이오가스로 멸균할 수 없거나 열에 약한 물건을 멸균 시에 사용할 수 있고요. 독성이 좀 강할 수 있기 때문에 멸균 증류소로 세척한 다음에 건조시켜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니지만 그 건조하면서 다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 세척되지 않으면 잔여물질이 남아가지고 또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세척이 중요합니다. 시험엔 나오지 않아요. 지금 듣고 계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멸균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그 첫 번째는 고압증기 멸균이에요. 오토클레이브 돌린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고압증기 멸균법입니다.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죠. 이름처럼 고압의 증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된 증기와
습열 120에서 123도 정도 돼요. 요걸 암기하시면 뒤에 2, 30분도 암기하기 쉽죠. 123이니까 20에서 30도 이렇게 해서 120도 굳이 안 외우시고 이 1, 2, 3을 외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2, 30분이 바로 나오죠. 2, 30분가량 적용해서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방법입니다. 보통 이런 기계 안에 소독할 물건을 차곡차곡 쌓아서 소독을 돌리게 되는 거죠. 장점으로는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성이 없고 굉장히 저렴하고 2, 30분이란 빠른 시간 안에 멸균이 된다는 점, 그리고 다량의 물건을 한꺼번에 멸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반면 단점으로는 열을 가하기 때문에 고열 고압에 약한 고무나 플라스틱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유효기간이 2주로 굉장히 짧습니다. 이 유효기간도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세요. 고압증기 멸균은 2주간의 유효기간이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면 외과용 수술기구라든지 외과용 수술기구, 그리고 가운 같은 면직류, 그리고 도뇨 세트, 뭐 이런 대부분의 쉽게 말씀드리면 스테인리스 재질은 다 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쇠붙이 같은 게 다 이 고압증기 멸균으로 멸균이 됩니다. 그리고 가운 같은 면직류도 고압증기로 이 안에 다 침투가 가능해서 멸균이 돼요. 이런 부분도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옥가스 멸균은 이옥가스로 30에서 60%의 습도, 38도에서 55도의 온도에서 약 2시간 동안 노출시켜 멸균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저온 멸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멸균을 하잖아요. 가스를 이용해서.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이 기계가 이옥가스 멸균 기계예요. 그래서 이 가스 탱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장점은 열과 습기에 약한 기구나 고무를 멸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고압증기 멸균을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을 보통 이옥가스로 사용하게 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민감하고 섬세한 특수섬유 카테터를 이 이옥가스로 하게 됩니다.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고 길게는 뭐 2년까지 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단점으로는 이옥가스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상온에서 8시간에서 16시간 정도의 환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환기까지 해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고 이옥가스 자체가 좀 비싸요. 그래서 비경제적 이런 단점도 다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독성을 나타내기에 작업 장내 환기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돼요. 독성, 그리고 비싸다, 비경제적, 요런 두 가지 정도의 단어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환기를 생각해서. 다음으로 건열멸균이에요. 고압증기 멸균이랑 다르게 건조된 열을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고압의 증기를 물품에 쪼여주는 거랑 그냥 건조된 열을 쪼여주는 거랑 어떤 게 더 높은 열이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건열이 더 높은 열이 필요해요. 이런 걸 생각하셔야 고압증기 멸균은 123도이기 때문에 건열 멸균은 그것보다 높아야 되는구나가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래서 건열 멸균은 보통 140도나 혹은 160도에 굉장히 고온을 가지고 멸균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140도보다 160도가 시간이 덜 걸리겠죠. 그래서 140도에서는 보통 3시간, 160도에서는 1시간 이상 뜨거운 건열로 미생물을 사멸시키게 됩니다. 당연히 습열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습열에 부식되는 날카로운 금속기구나 열에 강한 유리기구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외에도 습기를 전혀 머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름이라든지 파우더 같은 걸 혹은 종이 같은 것도 이 건열멸균법을 사용해서 멸균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습기가 없어서예요. 습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멸균시킬 수 있다.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 중에 하나가 건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포장재료로 불에 잘 타는 물질인 종이나 천은 사용을 못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내용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여과멸균법. 이름처럼 여과를 통해서 멸균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미생물을 걸러내는 필터가 필요하겠죠. 필터를 사용해서 멸균하는 방법이고요.
고온에서 변질될 수 있는 약물이라든지 백신, 혈청 등의 멸균에 사용하는데 역시나 이런 필터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비경제적이에요. 여러분 시험에도 나올 일이 별로 없고요. 여과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액체 화학멸균법. 그래서 강력한 화학물질인 이프로 글루타알데히드, 앞전에 알려드렸던 와이덱스 같은 이런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실온에서 10시간 이상 침전시켜서 멸균하는 방법을 액체화학 멸균법이라고 하고요. 플라스틱이나 고무 제품, 내시경유 기구들의 멸균에 사용할 수 있어요. 멸균 후에는 멸균 중류수로 잘 세척하고 헹궈야 된다는 말씀을 앞전에 드렸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서 실무에서는 적용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 시험에 이런 내용은 아주 가끔 나온 적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분들은 잠깐 기억해 두시면 좋긴 하겠죠. 다음으로 멸균의 일반적 지침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멸균품의 포장 및 보관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있는지 살펴보면 멸균가스나 수증기가 충분히 침투할 수 있어야 하고, 멸균 시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요. 멸균품은 사용 시까지 멸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멸균품의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다는 거고요. 멸균의 확인 방법으로는 화학적 멸균 확인법이라고 해서 멸균 확인용 테이프의 색 변화를 보고 멸균 여부를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검은 사선으로 표시된다는 거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죠. 그리고 기계적 멸균 확인법, 멸균 시간, 온도 및 압력을 기록하고 이 기계의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멸균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생물학적 확인법은 주 1회 아포가 들어있는 병을 같이 소독기에 넣고 소독한 후에 배양한 결과로 제대로 멸균됐다면 저 아포가 배양되지 않겠죠. 예, 그 방법이 생물학적 확인법입니다. 이 멸균의 일반적 지침은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